네, 오늘은 제목이 NF-kappaB 여러 번 들어보셔서 이건 좀 눈에 익죠. 어, 뉴클리어 팩터 kappaB 뭐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yap하고 히포 경로에 대해서 사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yap하고 히포 경로가 아니에요. yap도 있고 히포도 있는데 그게 여러 가지 다른 단백질하고 결합해갖고 어떻게 작동하는가 이걸 일일이 따로 외우려면 머리가 진짜 쥐어 터져요. 머리가.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한 묶음으로 이렇게 묶은 거예요. 제가 그냥 임의로 묶은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훨씬 이해하기가 쉬워요. 우리는 뭐 그래서 뭐 논문 쓸 것도 아니고 학자가 될 것도 아니고 다만 어떻게 하면 치료하기가 좋을까, 어떻게 하면 꼭 어떻게 하면 치료가 가능한가 이걸 찾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범주화해가지고 묶어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지난주에는 윈트, 소닉 해지하고 라스, 얍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억제하는 히포. 오늘은 이거 빼고 이건데 한번 보세요. 이건데 똑같이 이걸 같이 이건 이제 외부 단백질이고 내부 단백질이잖아요. 이거 똑같이 협력해서 일을 해요. 그런데 태반 성장인자. 태반을 태반을 만들어야 겨우 이제 엄마로부터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받게 되잖아요. 태반을 만들게 하는 성장인자가 있어요. 그거 PEG10 이거는 플라센탈 그로트 팩터고 이거는 앞바척 유전자 파터널 익스프레션 진인가 그래요. 파터널리 부계 유전자 파터널리 익스프레션 진 10이라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같이 작동한다. 그러니까 아이디어 그다음에 네. 그 외에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아무튼 이거하고 이렇게 서로 연결돼서 작동을 한다. 그래서 얍 피포 경로보다 조금 복잡해요. 조금 복잡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번 시간에 다 이렇게 외우려고 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려요. 외우려고 하시면 골치 아파요.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이 결론을 이렇게 얻으시면 돼요. 결론을 미리 제가 말씀드리면은 암은 이거 안 하면은 치료가 안 되는 거구나. 이것만 알게 되시면 대성공하신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은 암은 이거 치료하면 되는 거구나. 이걸 아시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하고 이게 외부 단백질과 내부 단백질을 상호 교류하고 상호 협력해서 일을 하고 그다음 노다세포 이건 전부 다 암 단백질이에요. 암 단백질. 이걸 어떻게 억제할 것인가? 이것이 이제 몸은 내 세포는 암 단백질, 암 유전자를 정상으로 바꾸려고 애를 쓰게 되잖아요. 어떻게 그걸 도울 것인가 그거예요. 선생님, 네, 근데 지난번에 하셨을 때요, 그 네. 옥수수나 쑥수트를 제어하는 복합 천연물을 설명해 주셨고, 윈트도 있는데, 콕스트하고 PGA2는 그 복합 천연물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윈트를 그러면 제어하면 콕스트랑 PGA2가 제어가 된다는 의미로 없는 건가요? 네, 여기서는 이제 그렇게 되고, 여기서는 있어요. 여기서는 좀 있습니다. 우리 늘 들어봤던 것 중에 일부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던 것은 어쨌든, 약 경로를 활성화하지 않으면 암치료 안 된다. 그런 결론이었죠. 근데 약을 치료하는데, 약을 억제하는데 히포가 활성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 약은 암 유전자라면 히포는 그것을 고치는 유전자. 이 무한 정식하려고 하는데 얘는 어느 정도 정식하면 딱 멈추게 하는 유전자. 그런데 놀랍게도 히포와 야은 서로 상호교류, 상호 소통하면서 작동한다. 그래서 얍, 히포, 라스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잘 억제하거나 활성화시켜야만
치료가 된다. 그렇게 하는데 필요한 것들이 마트린, 옥시마트린, 이카린, CGMP, 포스포디에스트라즈 이니비터 이런 것들이다. 이것이 어디에 들어있느냐? 고산 삼두근, 음양과학, 비아그라 이런 데 들어있다. 굉장히 간단했어요. 오늘은 조금 많으니까 그냥 외우지 마세요. NF-kappaB 역할, 세포 보호 및 복구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NF-kappaB는 암세포에서만 발현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 몸에서 세포가 손상이 되면 우리는 항상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은 바깥에 상처를 입었을 때에만 세포가 손상된다고 생각해요. 특히 운동 많이 하는 사람들 있죠. 근육통 막 오거든요. 그러면 젖살이 쌓여서 그렇게 되나? 아니에요. 근육도 막 찢어져요. 근육도 힘 많이 쓰면 찢어져요. 근육 인대 있는데 그런 데도 막 떨어져 나오고 그래요. 아주 미세한 상처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그리고 장기도 마찬가지로 운동하거나 어떤 압박을 받았을 때 일부 상당 부분이 상처가 생겨요. 그 전부 다 세포 손상이죠. 세포가 손상이 되면 어떻게 복구를 해야 되냐 하면은 그 세포를 일단은 그 주변에 출혈이 안 되게 막는 거. 그 다음에 그 세포를 빨리 증식을 시켜야 되거든요. 빨리 증식을 시키기 위해서 NF-kappaB를 비롯해가지고 증식 인자들이 발현하는 거예요. 그것이 발현하는 것이 암세포하고 똑같은데 다만 암세포하고 뭐가 다르냐 하면은 이때는 일단 필요한 일을 다 하고 얘네들이 다시 돌아가요. 잠을 자요. 근데 암세포는 필요한 일을 다 하고 그만둬야 되는데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계속 멈추지 않고. 그래서 이제 암이 증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NF-kappaB라고 하는 것은 세포 보호 및 복구를 한다. 그런데 우리 몸에 상처가 생기면은 이것도 일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무조건 100% 억제할 수가 없는 거다. 우리 그동안에 여러 가지 단백질을 받지만 거의 대부분 다 그래요. 사실은 음양이 있어요. 그래서 100%다 억제하면 안 되는 게 대부분들이에요. 음양이 있어요. 그 단백질의 음양에 대해서 저희가 나중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세포 보호 및 복구를 하는데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NF-kappaB다. 혼자 하는 건 절대 아니다. 얍도 마찬가지고 히프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하는 건 아닌데 NF-kappaB가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암주기 세포를 생성하고 만들고 증식시키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거 아주 중요하죠. 여기서 딱 필이 와야 돼요. 이 도대체 NF-kappaB가 물론 필요할 때 써먹어야 되기도 하지만은 얘가 잘못되면은 암을 만드는 거구나. 조금 만들어도 괜찮아. 왜냐하면 웬만큼 만들면 우리 몸이 다 처리를 하니까 괜찮아. 그런데 무한정식으로 이끌어가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이제 NF-kappaB가 스테이지 3 라스하고 같이 이렇게 합동작전을 벌이면 이게 암증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여기서 우리가 암이 왜 커지는지 어떻게 커지는지를 전혀 모르는 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식을 가지고 거기에 바탕에서 내가 확신을 가지고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저메틸화를 시킨다. 제목 기억나시죠? 자물쇠가 엄청 필요해. 자물쇠가 엄청 부족해. 왜? 우리 몸에 있는 모든 DNA를 다 연결하면은 한 사람의 DNA 길이가 지구에서 태양까지 100번을 왔다 갔다 하는 길이다. 어마어마하게 많다. 세포 하나에 64억 개니까. 그런데 그 중에 절반은 바이러스 박테리아로부터 온 것이고 그것이 발현되면 전부 온코진이 암 유발 단백질이 되더라. 암 유발 단백질을 만들더라. 그러니까 그것들은 평소에 다 잠궈 놔야 된다. 발현이 안 되게. 나이가 들어서 메틸기가 부족해하고 저메틸화되는 경향도 많고 제일 이제 심한 게 술을 마실 때에 저메틸화가 제일 심해진다 그래요. 그런데 NF-kappaB가 담배도 조금 그렇죠. NF-kappaB가
저메틸화를 시키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나는 메틸기를 엄청 섭취를 하는데 녹황색소를 맨날 먹고 또 효모도 먹고 효모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왜 메틸기가 부족하냐? 메틸기가 부족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은 정상세포에서 필요 없는 유전자들은 다 참가놔야 되는데 이게 발현됐을 때 우리 몸에서 암세포를 고치는 단백질이 있어요. P53. 고치는 유전자도 있어요. DNA, 브로카. 고치는 마이크로 RNA도 있어요. 레세븐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막 일을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잡을 수가 없어. 일을 하긴 하는데 일이 안 돼. 그러니까 저미티라는 굉장히 기본적인 문제야. 암을 치료하는데. 이걸 막아줘야만 된다. 이걸 누가 주도하느냐? 얘네 갑합이다. 그 다음에 암세포 전이만 안 되면 할만하잖아요. 그죠? 전이만 안 되고 커지지만 않는다면 그래 뭐 너도 거기 살아라. 나랑 같이 살자 이래도 되는데 이것이 전이가 돼가지고 막 딴 데 퍼져 나간단 말이죠. 근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시간이 오래되면 반드시 전이가 되더라. 거의 대부분. 거기다가 강하게 암 치료를 하면 거의 대부분 전이가 되더라. 그런데 그게 그냥 무단히 전이가 되는 게 아니라 EMT, 에피테리얼 메젠카이멀 트랜지션이라고 하는 그 단백질이 발현돼 가지고 전이가 되는 거다. 그럼 EMT를 발현시키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게 NF-kappa이다. 물론 약도 하지만은. 그러니까 모든 단백질이 하나하나 고유한 역할만 하는 게 절대 아니고 서로 중첩돼서 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억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차원에서. 그래서 이제 암세포전이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그죠? 그 다음에 면역세포로부터 보호하는데 이게 주도적인 역할을 해요. NF-kappaB가 COX-2, PG2를 동원해가지고 면역세포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 환경을 만들어버려요. 환경 자체를 완전히 만들어버려요. 그 다음에 글루타민 대사. 암세포는 대사를 두 가지 방식으로 하는데 하나는 PKM2 경로를 이용해서 젖산 대사를 하죠. 또 하나는 PKM2 경로를 이용해서 그 글루타민 대사를 하죠. 젖산 대사를 한다는 것은 ATP라는 에너지를 빨리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고, 글루타민 대사를 한다는 것은 포도당이 그러니까 산소가 부족하거나 영양이 부족하더라도 영양이 부족한 상태에서도 글루타민 대사라고 하는 것은 세포의 구성체, 구성 물질을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세포는 세포막이 있고, 그 다음에 안에 내부에 이제 작은 조직들이 있고, 그 다음에 큰 핵이 하나 있잖아요. 핵 안에 있는 염색체가 64억 개, 63억 개 되는 핵산이 두 배로 다시 쫙 정렬이 돼야만 세포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세포가 증식되는 거잖아요. 그럼 핵산이 두 배로 늘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은 64억 개를 벌려야 돼요. 64억 개를. 그럼 누가 벌리냐? 누가 벌려요? 방추사라고 하는데 그 방추사가 바로 마이크로튜뷸린이에요. 그 방추사가 뭐냐 하면은 글루타민 대사로 만들어지는 빌딩 블락, 구성 물질이에요. 물론 다른 것도 있지만은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예요. 그게 부족하면은 증식이 잘 안 되겠죠. 탁솔이나 또 뭐 구충제 같은 것도 바로 이게 세포가 분열할 때에 그 마이크로튜뷸린이 재합성이 잘 안 되도록 하는 약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분열이 잘 안 되니까. 그래서 글루타민 대사도 막아줘야 되고. 그래서 NF-kappaB, COX-2, PGE2, IDO-STAT3 거기다가 플라센탈 그로스 팩터, PGF, PEG10 그런 것들을 같이 억제를 해줄 수가 있어야 된다.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세포 보호와 복구는 어떤 식으로 하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몸에서 손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특히 암세포들이 있는 경우에는 항상 상처가 있다. 특히 항암을 하는 동안에는 상처가 상당히 꽤 많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눈에 안 보이는데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약을 먹으면 반드시 세포 주변은 기저세포층은 상당한 염증과 세포 손상이 발생해요. 그럼 세포 손상이 딱 발생하면은 NF-kappaB가 작동을 하게 돼 있어요. 다른 유전 물질이 나와가지고 신호를 보내고 NF-kappaB를 자극을 해요. 그러면 NF-kappaB가 세포를 보호하고 그 손상된 세포를 복구하기 위해서 라스, SRC, 또 온코스테인 M 이런 것들을 동원해가지고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환경을 만들어요. 어떤 환경을 만드느냐? 우선 NF-kappaB가 활성화되면은 린28이라는 것을 활성화시켜요. 린28이 잘 기억이 안 나더라도 린28과 레스7은 항상 같이 기억을 해야 돼요. 린28을 왜 활성화시키냐면 레스7을 억제를 시키기 위해서 그래요. 린28은 암세포 편이고 레스7은 정상세포 편이에요. 암세포는 정상세포는 전부 내세포니까 전부 나니까. 그런데 린28은 암세포 편이에요. 그래서 레스7을 억제를 시켜요. 레스7은 뭐 하냐? 얘네들은 레스7은 이게 이제 분할을 안 하잖아요. 분열을 한다는 게 계속 고속 증식한다는 것은 분화를 안 한다는 뜻이거든요. 레스7은 그걸 분화를 시켜요. 마이크로 200도 그렇고. 그 두 개를 분할을 못 시키니까 이게 자꾸 증식이 돼요. 자꾸 증식이 되더라도 그게 최종 분화, 터미널 디퍼런시에이션. 그러니까 간은 간이 되고 심장은 심장이 되고 눈은 눈이 되고 그렇게 최종 분화되면은 고속 증식, 무한 증식이 안 되거든요. 그렇게 분할을 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게 렛7하고 마이크로 RNA 200인데 그것을 억제하는 게 바로 린28이에요. 그러니까 NF-kappaB가 렛7 보고 야, 너 가서 분할 못하게 만들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해결해야 돼요. 그러면서 NF-kappaB가 스테이트 3가 활성화되게 해가지고 증식이 되게 하는 거예요. 암세포가 증식이 되도록. 그런데 NF-kappaB는 다 막으면 상처 치유가 안 돼요. 근데 우리 몸에 나도 모르는 상처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다 막으면은 상처가 치유가 안 되고 안 막으면은 이게 암이 되고 이게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그래 약이 안 나오는 게 이 약도 엄청 많이 연구하고 있어요. 약이 안 돼. 근데 그거를 우리 몸은 해요. 히포경로가 적절하게. 히포경로가 활성화되게 하고 비활성화되기도 하면서 그것을 정상적인 형태의 세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절을 해줘요. 그래서 히포 경로를 잘 활성화시키는 것이 엄청 중요하죠. 약 경로에서도 마찬가지고 NF-kappaB에서도 마찬가지고 최종적으로 마지막 처리를 하는 것은 히포예요. 근데 히포를 활성화시키는 게 뭐였죠? 그냥 잘 기억 안 나면 비아그라는 기억을 하셔야 되죠. 음양과 산두건, 고삼, 그중에서 고삼이 제일 중요하고 특히 원기기관, 그러니까 여자로 치면 자궁 난소 뭐 이런 남자는 전립선 이쪽으로 연관된 건 음양곽이 좋고 폐는 산두건이 좋고 그렇죠. 고삼은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이제 히포 경로가 뭐 최종적으로 마무리를 하는 것은 히포다. 이때 히포가 일을 잘 하고 있는데 만일에 이때에 셀포하고 노달이 발현되면은 이게 안 돼요. 이게 안 돼요. 셀포하고 노달은 뭐냐면 아주 초기에 세포 하나가 2개 되고 2개가 4개 되고 4개가 8개 되고 그때에 발현돼요. 아주 그러니까 하나도 분화가 안 된 세포, 뭐든지 될 수 있는 세포, 우리 몸에 뭐든지 될 수 있는 세포, 그때 발현되는 게 셀포 노달이라는
이렇게 발현되는 암은 어떤 암이냐 하면은 가장악성암이에요. 가장악성. 예를 들면 삼중음성 유방암 중에서도 아주 악성으로 진행된 상태. 그래서 굉장히 막 심한 암이다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게 셀포 노다를 어떻게 억제해야 될까? 보나마나 얘네들이 발현되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시포도 안 듣고 뭐 다른 음, 몸이 스스로 치료하는 것 당연히 안 되고 약도 안 듣고 그렇게 되죠. 그 다음에 NF-kappaB가 독성 물질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해요. 이 능력이 원래 모든 세포가 다 갖고 있는 거예요. 모든 세포가 왜 갖고 있었냐? 옛날에 엄마 뱃속에서 아기가 될 때 그 수정세포가 자궁벽에 착상하면은 엄마 뱃속에 있는 그 자궁벽에 있는 면역세포들이 막 공격을 할 때에 공격을 못하도록 환경 자체를 만들어요. 그냥 공격하면은 방패를 딱 꺼내들고 이 정도가 아니고 이름표 확 바꾸고 그 다음에 T세포가 오더라도 T세포가 자기를 적으로 인식하지 못하도록 하고 또 NK세포가 막 달려들더라. NK세포 CD16 마크가 발현이 안 되게 하고 거기다가 대식구라는 아주 큰 세포가 있어요. 대식구가 탁 와서는 오히려 자기를 도와주는 세포로 변해요. 매크로파지 1이 있고 매크로파지 2가 있거든요. 영양을 막 공급해주고 그래요. 대식구가. 호중구도 와서 도와주고. 그러니까 그게 만일에 이질세포라면은 원래 이질세포죠. 엄마 아빠 합해진 수정란이니까 이질세포라면 그렇게 못할 텐데 그 원래 세포가 스스로 보호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게 다 풀어져서 그게 자물쇠가 풀어져서 그 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런데 NF-kappaB가 상처가 나고 염증이 나면은 얘가 딱 발동이 되면서 그 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확 풀어가지고 미익을 동원해갖고 풀어가지고 그 능력을 동원해가지고 결국 어떻게 되냐 하면은 면역은 전부 다가 발현 안 되도록 할 뿐만 아니라 뭔가가 독성 물질이 들어오면 다 뱉어내요. 세포 내에 독성 물질이 있으면. 그래서 항암이 잘 안 돼요. NF-kappaB를 억제해야만 항암약이 제대로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약이니까 들어가서 뭔가 하겠지. 근데 의외로 대부분의 약들이 여태까지는 약효가 두세 달이었어요. 두세 달. 참 믿기지가 않죠. 그죠? 요 근래에 나온 신약들이 뭐 한 6개월 이렇게 늘어났다고는 하지만. 자, 그래서 라스, 리니스파, 스테스리, 셀포, 노달도 함께 억제해야만 된다. 함께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전부 다 해야 될 게. 그래서 제가 볼 때 최소한 15개는 동시에 탁 억제를 해야만 이 암 치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게 또 있을 수가 있어요. 미처 점검하지 못했던. 그래서 이게 약으로 만들기가 어려운 거예요. 거기다가 얘네들이 한꺼번에 다 억제만 하면 되느냐? 안 그래요. 억제하면 더 심해지는 암세포도 있어요. 그거 스스로 조절하게 해야 돼요. 누가 조절해요? 내 몸속에 있는 면역세포와 내 몸속에 있는 암 억제 유전자, 암 억제 단백질, 암 억제 마이크로 RNA 이런 것들이 스스로 그걸 조절해서 하거든요. 효소를 바꾸기도 하고 위치를 바꾸기도 하고 어떤 기능을 바꾸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약으로는 한계가 있는 건데 그럼 왜 복합천연물은 그게 되냐? 복합천연물은 있잖아요. 식물이 만드는데 우리 정말 그거 잘 모르거든요. 사람들이. 제가 이제 여기 마을에 들어와서 일단 나무를 베야 되잖아요. 나무를 베면은 막 가슴이 아파요. 왜 그럴까요? 제가 착해서? 아니요. 저 안 착해요. 저 완전히 독종이에요. 독종이고 하나도 안 착해요. 아주 악당이 될 수도 있고 그래요. 악당이죠, 악당.
근데 나무를 베일라 그러면 막 가슴이 어떤 때는 미어질 때도 있어요, 진짜로. 포크링 갖고 막 설치고 그럴 때는 진짜 제가 어떤 분이 그런 경고를 하더라고요. 뭐, 너무 나무를 많이 베면 몸에 안 좋다. 근데 그게 일리가 있어요. 왜? 우리 몸은 뭐로 돼 있어요? 세포로 돼 있죠. 세포 아닌 게 있어요? 없어요. 세포로만 돼 있어요. 나무는 뭐로 돼 있어요? 세포로만 되어 있어요. 똑같아요. 똑같은 생명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하죠. 말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되게 원시적으로 말을 해요. 원시적으로. 이 성대를 다 떨어서. 성대가 옆에 이렇게 세워져 있거든요. 이게 다 떨려갖고 소리를, 음파를 내갖고 말을 해요. 식물은 어떻게 말을 하는지 아세요? 향기로 말을 해요. 향기로. 우리가 지금 뭔가 이렇게 이빨 톡 떼면 뭐 냄새 나죠? 그게 옆에 있는 주변에 있는 식물들한테 나 공격당했어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식물은 밑에 뿌리가 다 연결돼 있어요. 다. 이게 다 다르죠. 다 다른 것 같지만 안 그래요. 다 연결돼 있어요. 그 연결돼 있는데 우리는 인간의 몸은 전부 신경망으로 연결돼 있죠. 식물은 뭘로 돼 있게요? 균사체로 연결돼 있어요. 우리 신경과 똑같은 역할을 균사체가 해요. 그러니까 식물이나 이게 풀이나 나무가 함부로 대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몸도 어떤 공격을 당하면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그만한 능력이 충분히 있어요. 식물세포는, 어떤 식물세포는 인간의 유전자보다 훨씬 많아요. 유전자 수가. 그리고 식물세포가 하는 일이 동물세포가 하는 일보다 훨씬 많아요. 왜? 동물은 피할 수도 있고 움직일 수가 있잖아요. 식물은 못 움직이잖아요. 꼼짝없이 당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식물은 스스로 방어하는 물질을 만드는데 어떻게 만드냐? 얘가 공격해 왔어. 그럼 이걸 막아. 근데 얘가 또 다른 방식으로 공격해 왔어. 그럼 또 다른 방식으로 같이 막아. A를 버리는 게 아니고 A라는 약을 만들었더니 얘가 이걸 피해서 B라는 약을 방식으로 공격을 해요. 그럼 B라는 약을 또 만들어. C를 만들고 D를 만들고 여러 개의 약을 만들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이걸 조절도 해. 그러니까 식물이 만드는 약은 인간이 사실 흉내 내기가 좀 어려울 정도로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약이에요. 그게 음양인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잘 안 믿기죠. 잘 안 믿기죠. 식물이 뭐 지가 뭐 어떻게 조절하는 약을 어떻게 만들어? 지가 알아서 조절을 한다고? 좀 사이비 같은데. 사이비 같은데. 그러니까 사이비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들면은 깊이 묵상해야 돼. 그냥 포기하지 말고 진짜일까? 예, 예, 그래요. 아무튼 그래서 식물은 만들어낸다.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것을. 예. 그래서 우리 몸에서 약으로 작용을 하려면은 무조건 공격하거나 무조건 억제하거나 또는 무조건 도와주거나 이게 아니라 적절하게 억제하고 적절하게 풀어주고 이렇게 해야만 된다. 말이 조금 샜어요. 아무튼 NF-kappa B가 세포 보호하고 복구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두 번째, 암주기 세포를 만든다. 이 나쁜 놈이네, 진짜. 암주기 세포를 왜 만들어요? 만들기만 하면 또 괜찮아. 이걸 막 증식을 시키네. 실제로 NF-kappa B가 암주기 세포가 만들어지게 역할을 하고, 그것도 주도적으로 하고, 만들어진 암세포가 계속 증식되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해요. 어떻게 하느냐? 우리 몸에 염증과 세포 손상이 생기죠. 특히 암세포 주변에는 많이 생길 거 아니에요.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눈을 탁 감고 미간이 눈으로 이렇게 탁 바라보면 보이죠? 안 보입니까? 해보세요. 예. 생각이 눈으로 바라보면은 보이죠? 당연히 그럴 거 아니에요. 막
공격하고 면역세포도 공격하고 또 뭐 약도 공격하고 그러니 암세포 주변에는 막 아주 난장판이에요. 전쟁터예요. 염증과 세포가 항상 존재해요. 세포 손상이. 그러면 당연히 NF-kappaB가 활성화돼 있어요. 당연히. 그거는 NF-kappaB의 의무이기도 해요. 그래서 손상을 복구를 하고 그 다음에 쏙 빠져줘야 돼. 근데 손상을 복구하고도 계속해서 그 일을 해.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라스가 동원돼요. 스테이지 3라는 게 동원돼요. 그래갖고 계속 암세포를 만들어내게 돼요. 거기다가 저산소 부역이 되고 그러면은 줄기세포를 생성하게 돼요. 그래서 암줄기세포를 생성할 때에 NF-kappaB 혼자 하는 게 아니다. 스테이지 3 윈트랑 같이 하는 거다. 같이 막아줘야 된다. 어느 하나만 막으면 절대 안 된다.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그래서 NF-kappaB 스테이지 3 윈트를 한꺼번에 같이 막아주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이게 암줄기세포로 안 되고 그냥 암세포인 상태로 다시 돌아와요. 암줄기세포가 안 되고 암세포로 돌아와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얘네들 약성 바로바로 죽는 세포들이에요. 항암을 하든 방사선을 하든 복합천연물을 먹든 간에. 그래서 NF-kappaB 스테이지 3 윈트는 무조건 막아줘야 된다. 그 다음에 인양완이라는 유전자가 있어요. 이거 중국어로 김희선 선생님 인양 그러면 뭔지 아시겠죠? 음양. 음양을 중국어로 인양이라 그래요. 인양완. 이름이 희한하죠? 인양완이라는 유전자가 있어요. 이게 활성화되면은 옥토보속스 BMY로 활성화해서 줄기세포를 성장을 시켜요. 그러니까 만들기도 하고 성장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요. 이걸 누가 활성화시키느냐? 인양완을 누가 활성화시키느냐? NF-kappaB가요. 그 다음에 롱 논 코딩 RNA는 뭐냐면은 RNA가 우리가 아는 RNA는 메신저 RNA, DNA 전사해갖고 바깥으로 나오는 메신저 RNA 있죠. 그러니까 아미노산을 수송해오는 tRNA 있고 그것을 아미노산 복합하는 rRNA가 있는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마이크로 RNA, 뭐 스몰 인터피어런스 RNA 이런 핵산 200개 이하짜리 RNA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핵산 200개 이상짜리 RNA가 있어요. 그 롱 논 코딩 RNA라 그래요. 단백질을 만드는 RNA는 아닌데 이것들이 단백질과 같은 역할을 해요. 마이크로 RNA도 그렇고 롱 논 코딩 RNA도 단백질과 같이 몸을 수리하기도 하고 암이 되기도 하고 하는 그러니까 암 단백질로서 역할도 하고 암 억제 단백질의 역할도 하고 그래요. 그 중에서 핫테어라고 하는 롱 논 코딩 RNA가 활성화돼요. 누가? 어떻게 해서? NF-kappaB가 작용을 해서 그래요. 그럼 그렇게 되면 암줄기세포가 생성이 돼요. 그래서 암줄기세포는 반드시 생성이 되는 거예요. 반드시 생성이 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뭐 암줄기세포가 발견되는 사람도 있고 발견 안 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암줄기세포가 발견 안 되는 경우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워낙 수가 적으니까. 그런데 줄기세포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거냐면은 원래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배아세포로 이렇게 자라다가 싹이 된다 그랬잖아요. 팔싹, 다리싹, 그 다음에 심장싹, 간싹, 대장싹 그런 싹이 나와가지고 그 싹에서 쭉 성장한다 그랬잖아요. 싹이 나와서 성장될 때 그때 일부 세포가 줄기세포로 항상 남아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같이 존재해요. 왜 그러냐 하면 세포 손상이 되면 걔네들이 발현돼 가지고 확 정식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암줄기세포는 항상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암줄기세포를 여기서 생성한다는 얘기는 원래 있어요. 원래 있는데 이것을 주된 세력으로 만든다 이런 의미이기도 해요. 예. 그래서 암줄기세포를 암세포가 만들어주면 무조건 줄기세포가 생성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숫자 문제예요. 숫자 문제. 암조기 세포가 순기능이거든요. 원래는 손상이 되면은 그것을 증식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나름대로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표현하기가 좀 어려웠는데 MD 앤더슨 계셨던 그 재미있어. 김의신 선생님 말고 또 있어요. 저기 희경동에 아,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암은 초기에 암조기세포 생긴다. 이 밀리미터 단위 돼도. 그리고 1cm 가까이 되면은 이미 미세함이 쫙 퍼져나가 있는 상태다. 원래 그게 맞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라스, 린 28, 스테3, 셀폰, 노다, NF-kappa비, 스테3는 두 번 나왔네. 윈트. 이거 다 같이 막아야 된다. 하나하나 따로 막아서 안 된다. 선생님, 그럼 저희 다리물 속에는 NF 카파비랑 스타키3랑 윈트가 다 발현되는 그 복합 천연물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잘 모르겠는데요. 미워. 당연히 들어가 있는 걸 질문하니까. 조금 안심이 되시죠? 네. 그 다음에 저메틸화 시킨다. 이것도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얼마 전에 우리 저메틸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 저메틸화라는 게 뭐냐. 우선 메틸화라는 게 뭐냐. 유전인자는, DNA는 이런 동그란 8개의 단백질 뭉친 실패에 감겨져 있다. 이 실패를 히스톤이라고 하죠. 히스톤에 감겨져 있는데, 이때에 잠겨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필요한 거 1.5%밖에 안 돼요. 전체 유전, 핵산이 1.5%밖에 안 되는데 그것만 발현되고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 잠겨 있어야 된다. 필요할 때는 물론 발현이 되겠죠. 필요할 때 풀렸다가 다시 잠겨 있어야 정상이에요. 그러면 암이 안 돼요. 암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 없이 확 풀려 있는 상태예요. 그럼 잠겨 있는 그 자물쇠를 메틸기라고 해요. CH3. 메틸기도 있고 또 아세틸기도 있고 뭐 몇 가지 나눠지는데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게 메틸기. 왜 메틸기가 중요하냐면은 이 히스톤 자체를 잠그는 것도 메틸기와 아세틸기인데 메틸기가 중요해요. 그 다음에 유전자 이 자체를 잠그는 것도 메틸기예요. 메틸기. 그러니까 이 메틸기가 만일에 부족하면은 저메틸화 되는 거죠. 메틸기가 부족한 상태라는 거죠. 우선 그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두 번째는 그거는 이제 우리가 메틸기를 잘 보충하면 돼요. 또 메틸기가 잘 형성이 안 되도록 방해를 하는 게 NF-kappaB이기도 해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은 메틸기를 잠글 때 이 CH3가 가서 탁 붙는 게 아니에요. 메틸 트랜스퍼라제라고 하는 효소가 붙여져요. 근데 효소는 항상 음양이 나눠요. 호르몬도 음양이 나누듯이. 메틸 트랜스플라제, 원래 이제 메틸 아데노신 트랜스플라제인데, 그것이 메틸 트랜스플라제가 발동되게 해요. 메틸 트랜스플라제1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원래 당연히 잠겨 있어야 될 걸 잠그는 역할을 해요. MT1, MT1번은. 그러면 좋죠. 그죠? 그러면 정상이에요. 근데 NF-kappaB는 MT2를 자꾸 발현을 시켜요. MT2를 발현시킨다는 얘기는 MT2는 우리 정상적인 유전자를 자꾸 잠궈요. 왜 그러냐면은 원래 잠겨 있어야 될 거는 안 잠그고 메틸1을 메틸2로 바꿔요. 그러면 이걸 잠가야 되는데 암세포로 발현되는 유전자를 잠가야 되는데 얘가 그걸 안 잠고 엉뚱하게 정상적인 유전자를 자꾸 잠그게 만드는 게 NF-kappaB예요. 그래서 메틸1과 메틸2를 바꾸는 역할을 해요. NF-kappaB가 TNF-알파라는 걸 시켜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NF-kappa B는 진짜 아무튼 제대로 억제 안 하면은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암치를 해도 유전자에서 자꾸 발현되는데 어떻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꾸 발현되고, 그죠? 그러니까 오늘 이거 내용을 다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외우는 건 저 혼자 할게요. 대신에 이거는 반드시 해야 돼. 내가 무슨 일 있어 이건 해야 돼. 이것만 아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NF 카파비가 하는 거. 콕스2 PG2. 콕스2 PG2는 원래 윈트가 하는 거죠. 맞나요? 윈트. 예. 콕스2 PG2를 윈트가 활성화시켜서 얘가 이제 야합을 또 활성화시켰는데 마찬가지 방법으로 NF-kappaB를 활성화시키면은 상피세포를 중간엽 줄기세포로 바꾸는 역할을 해요. 그 바꾸게 하는 것을 EMT라고 해요. 에피텔리얼 메센카이멀 트랜지션. 그 EMT가 발현되었고 중간엽 줄기세포 기억나시죠? 줄기세포 중에서 정상세포에 있다가 이게 줄기세포로 바뀌면은 그게 중간엽 줄기세포가 되고 나중에 다분화능 줄기세포가 되고 전능한 줄기세포가 되죠. 토티포턴트, 플로리포턴트, 메센카이말, 스템셀이 돼요. 어쨌든 중간엽 줄기세포가 되는 순간 얘네들은 별도의 생명체가 되는 거예요. 내 몸의 일부가 아니라 별도의 생명체가 돼요, 세포가. 그러면은 이 세포가 지 마음대로 혼자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아노이키스도 안 되고, 그래서 전이가 돼요. 그러면 EMT는 원래는 어떤 역할을 했던 것이냐? 이게 퍼져나가야 되잖아요. 퍼져나가게 해주는 그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사람이 다 됐으면 이제 퍼져나가게 하는 것을 이제 줄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발현시키는 게, 그 능력을 발현시키는 게 NF-kappaB다. 어떻게? 콕스2 PG2를 포스트 PG2가 NF-kappaB를 활성화해가지고 그 현상이 일어난다. 그 다음에 PGF, 플라센탈 그로스펙트. 이 가운데 그림 한번 보세요. 아기가 있어요. 아기가 있는데 탯줄이 이렇게 연결돼가지고 이게 태반이에요, 태반. 그런데 잘 보세요. 자궁벽 바깥에 있는 이 혈관은 엄마 혈관이에요. 엄마 혈관. 근데 아기한테 이렇게 뻗어 있는 혈관하고 이 혈관하고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떨어져 있어요. 이 혈관은 누가 만들었어요? 태아가 만든 거예요. 태아가. 태아가 뭘 만들어요? 혈관 신생을 한다 그래요. 신생 혈관을 만들어요. 암세포가 똑같이 있어요. 그렇게 하려면은 플라센탈 그로스펙트가 발현이 되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PGT이 발현이 되어져야 돼요. 아, 그래서 신생혈관이라는 게 생기는 거구나. 그리고 이게 침투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이게 자궁벽이니까 이 조직이 이쪽으로 침투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인베이전. 그래서 전이하고도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신생혈관 신생혈관을 만들어서 침투하게 되는데 조직으로 침투하고 그래서 영양분을 자기가 보충을 하고 하는데 이때에 신생혈관 억제제를 쓰면은 NF-kappaB 콕스2 PG2가 발현되면서 신생혈관 없이도 전이가 이루어져요. 그 신생혈관 억제제를 쓸 때는 반드시 NF-kappaB 콕스2 PG2를 같이 억제를 해주면서 써야 돼요. 억제를 안 하고 쓰면은 한 두세 달 있다가 이게 더 커지는 거예요. 암세포들이. 신생혈관이 더 많이 생겨요. 그 다음에 모든 암이 다 그런 거예요? 네, 모든 암이 다 그렇습니다. 모든 암이 신생혈관을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암조기세포가 생기는 한은 조기암을 제외하고 그 다음에 NM23이라는 단백질이 있어요. 이것이 전이를 억제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는 막아주고 이거는 활성화시켜야 되겠죠.
방법이 있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게 아니에요. 참고로 PEG10 paternally expression gene 10이라고 하는 이것은 태반 성장인자인데 이게 대개 어디서 발현되냐면 전립선 암에서 발현이 돼요. 예, 남성 호르몬 억제제를 가지고 쓰는데 이게 어떤 성질이 있어요? 억제를 하면은 지가 스스로 파고들고 전이하는 그런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남성 호르몬, 전립선 암일 경우에 특히 PEG10을 억제해주지 않으면은 전립선 암이 한 2년 정도 지나면은 반드시 재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원리라는 거. 이제 다 돼갑니다. 면역세포로부터 보호를 해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NF-κB, 코스트 PG2, PGF가 같이 암세포의 주변 환경을 확 바꿔버려요. 그 능력이 원래 있었어요. 어느 때에 엄마 뱃속에서 아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그 환경 자체를 바꿔요. 환경 자체를 바꾼다고 하는 것은 첫 번째 IDO라는 걸 발현해요. IDO라는 단백질을 발현하면은 원래 이제 T세포 중에서 T헬프 세포가 사령관 역할을 하잖아요. 명령을 내리는 역할을 하죠. TH세포는 주로 트립토판이 거꾸로 되어 있다. 트립토판을 영양으로 써요. 그래서 아이디어는 트립토판을 키뉴레인으로 바꿔요. 그럼 뭐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면은 트립토판은 T 헬프 세포, 사령관 세포의 영양 물질이에요. 근데 이걸 키뉴레인으로 바꾸면 키뉴레인은 T 레귤러터리 세포. 그러니까 억제 T세포예요. 억제 T세포. T세포에 억제 T세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T세포 중에서는 과하게 면역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억제시키는 T세포가 있어요. 그게 너무 과하게 발현되는 것이 자가면역 질환이에요. 자가면역 질환. 그러니까 억제 T세포가 확 많아지게 만드는 역할을 해요. 어떻게? NF-κB, 콕스, PG2, PGF가 IDO라는 단백질을 발현했어. 두 번째, PDL1을 발현을 시켜요. PDL1은 T세포가 공격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죠. 이거를 억제하는 약이 키트루다예요. 키트루다. 그 다음에 에포프토시스, 자멸. 그러니까 이제 암세포가 유전자가 변이 되거나 암세포가 되면은 스스로 그 안에서 자폭하게 만드는 시스템이 있어요. 가스파제라는 게 나와가지고 자폭하게 만드는데 그것을 못하게 만들어요. 누가? NF-κB, 콕스2, PG2, PGF가. 그 다음에 매크로파지 대식구가 있어요. 대식구는 엄청 강력한 세포예요. 엄청 강력한 면역세포거든요. 확 잡아먹어요. 확 잡아먹어가지고 이거 다 잘라가지고 이제 이렇게 제시를 해요. 다른 세포들한테, T세포한테. 이런 놈이 들어와서 이렇게 암세포도 확 잡아먹고 막 그래요. 이 매크로파지 1인데 이게 발현되면 이게 매크로파지 2로 바꿔요. 이게 2로 바꾸는 거예요, 얘네들이. 그러면 얘네들이 암세포를 공격을 못해요. 호중구, 대식구, 비만세포를 전부 다 변화시켜요. 여기서 비만세포라고 하는 것은 비만을 만드는 세포가 아니고 세포 자체가 좀 뚱뚱해서 비만세포라고 해요. 마스터셀. 그래서 우리가 면역정강제를 쓰면은 반드시 NF-κB, 콕스, PG2를 함께 억제하지 않으면 오히려 얘네들이 암세포를 보호하고 영양을 공급해서요. 면역요법을 할 때. 키트루다도 마찬가지고. 면역을 올린다. NK세포 예전에 NK세포 한참 유행했었죠. 그렇거든요. 근데 다
헛수고가 되는 거예요. 이 같이 하지 않으면 헛수고예요. 그 다음에 인기세포 CD16마크를 발현하지 않게 해가지고 인기세포가 발현되지, 암세포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자, 다 했습니다.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게 NF-kappaB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뭐 NF-kappaB는 뭐 해야 될지, 어떤 약이 듣는지 다 아시죠? 에모딘. 그 다음에 콕스2 PG2, 아까 말씀하신 아이디오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도인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해요. 도인. 근데 이제 폐암은 행인. 왜냐하면 다른 성분들이 있어요. 대장암은 도인, 간암, 위암은 관루인. 또 바이카린하고 카테친을 같이 하면은 이게 더 효과적이에요. 바이카린이 황금에 들어있고 카테친 5배자 들어있어요. 그래서 되게 어떻게 다른 사람 처방하시는 거 보니까 도인, 5배자, 황금 이렇게 쓰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모든 치료의 마무리는 히포가 하잖아요. 히포가 마무리를 하기 때문에 히포는 잘 활성화시켜야 된다. 히포는 아까 고삼, 산두건, 음양과 그 다음에 비아그라. 스테이스3가 좀 복잡해요. 다른 건 다 간단한데 스테이스3도 같이 억제하지 않으면은 안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안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야, NF-kappaB, 스테이스3, 윈트, 라스 이거는 한꺼번에 억제하지 않으면은 안 하는 거나 마찬가지. 스테이스가 좀 복잡하긴 한데, 안 복잡하네. 아까 복잡했는데, 아까 뭐가 많았는데. 스테이스3를 막는 게 있어요. SHP라고. 이거 활성화시키면 돼요. 그게 뭐냐? 납타키논이다. 적은 백피, 작은 합한피, 합한체, 코노큐 후바. 굉장히 잘 됐는데, 루테오린 금은화, EGCG, 녹자선악조 배우자. 베툴리닉이라고 자정나무 껍데기라고 하는데, 뭐 저는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에모딘 대왕 마취온이 잘 되고. 그런데 이거하고 잘 안 된대요. 잘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스테이스3만 막아갖고는 잘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스테이스3를 바꿔야 돼요. 왜 잘 안 되냐 하면은 염증과 세포 손상은 항상 일어나요. 우리 몸에서 항상 일어나는데 그렇게 되면은 SHP1이 스테이스를 막는 거라고 했잖아요. 이게 활성화되면서 탈메틸화도 억제를 시켜요. 그래서 이것도 같이 해결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걸 억제해 주는 게 베타인. 그 다음에 H닥을 억제해 주는 게 발효해줘, 길촉은, 쥐오준풀, 신정제 역할을 해요. 이게 신경안정제예요. 말하자면 신경안정제인데 한방신경안정제죠.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특히 뇌로 전이된 분들은 이걸 반드시 써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은 그러니까 뇌신경을 편안하게 해주는 게 암치료 굉장히 중요해요. H닥을 억제해서 폐장근 발효해줘. 발효해주는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발효해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스테이스3를 막는데 이게 잘 안 된다. 제가 이게 너무 길어가지고 지겨울 것 같아서 2개로 나눴어요. 자, 또 있습니다. 아주 기가 막힌 방법이 있어요. 스테이스3를 스테이스1으로 바꾸는 방법이 있어요. 스테이스3하고 스테이스1이 어떻게 다르냐면 스테이스3는 암을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스테이스1은 완전히 거꾸로 역할을 해요. 암을 억제하는 역할을 해요. 같은 스테이트인데 항상 그래요. 항상 이렇게 음량이 있어요. 스테이스를 스테이스1으로 바꾸면은 암주기 세포 기능을 딱 멈추고 면역 억제하는 것도 멈춰요. 그거 해주는 게 뭐냐? 베르베린. 베르베린이라고 많이 얘기해요. 원어문이 베르베린이더라고요.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게 황년이에요. 황년. 굉장히 효과가 좋다고 얘기를 해요. 황년. 근데 이 중에 황년, 황백인데 백골치하고 휴노색은 그 중에서도 진통 효과가 아주 뛰어나대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제 황년을 쓰는데 거기에 만일에 줄기세포가 아주 여기서 이제 그냥 줄기세포가 발현된 암이라 그랬는데 줄기세포가 아주 엄청 많이 발현된 줄기세포로 가득 찬 아주 악성화된 암은 백골치를 반드시 같이 써줘야 된다. 어디에? 황년에.
황령과 백골채를 같이 써야 된다. 왜? 백골채에는 이거 외에도 생귀나린이라고 하는 성분이 있는데 지금 이걸 약으로 만들려고 한 10년 내를 쓰고 있나 봐요. 유럽에서. 이제 실패했나 봐요. 잘 안 된대요. 왜 잘 안 될까요? 우리는 알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신생혈관을 만드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셨잖아요. 태아가 태반에서 엄마의 혈관 연결시키기 위해서, 받기 위해서. 그래서 그때 발현되는 게 PGF예요. 플라센탈 그로스 팩터가 만들어지는데 이것도 결국은 전이를 시키는 거거든요. 그것을 억제하는 게 관루근이에요. 관루근이 어떤 약이냐면은 애기 치우는 약이에요. 사실 낙태약이에요. 애기 치우는 약. 그러니까 관루근이 그 태아를 분리시키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얘기죠. 엉뚱하게 HSP90이 스테이스3를 보호를 해요. 여기서 갑자기 히쇼크 프로틴 90이 나타나요. 히쇼크 프로틴 세 가지가 있었죠. 암세포를 보호하는 히쇼크 프로틴 27이 있었고, 히쇼크 프로틴 70이 있었고, 히쇼크 프로틴 90이 있었는데, 90은 무슨 역할을 하냐? 변이된 모든 단백질을 다 보호를 해요. 이걸 떼놓지 않으면 안 돼. 특히 P53은 탁 보호하고 있어요. P53은 딱 생겨가지고 확 수리를 하는데 한 20분 만에 수리하고 사라지는 거예요. 20분 만에. 근데 HSP 90이 딱 붙잡고 있으면 얘가 계속 발현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HSP 92 스테이지 3도 보호를 해요. 그래서 HSP 90, 히쇼 프로틴 90을 억제하는 게 루테오린, 금은화청피, 에피제닌, 곤백산화죠. 외우지 마세요. 이걸 다 외우시면은 제가 선생님이라고 불러야 되는 수가 생겨서 절대. 선생님, 저희들을 과대평가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전이를 억제해야 된다. 이건 우리의 소망이죠, 그죠? 소망이에요. 예, 렛세븐이 라스 믹을 다 맞고 전이를 억제해요. 마이크로 RNA 200도 그렇고. 그 다음에 아까 NM23이 전이를 억제한다 그랬죠. 그 NM23이 어디 들었냐면 운지버섯에 들어있어요. 구름버섯. 운지버섯 제품이 뭐죠? 버섯 균사체. 버섯 균사체 그거 제품, BRM 제품 이름이 뭐였죠? 있는데. 엑시옴. 맥시. 되게 비싸죠. 네. 엑시옴. 되게 비싸더라고요. 저는 자주는 못 먹어요. 너무 비싸요. 그런데 거기에 세 가지 버섯이 종류가 있고 전체 65%가 버섯이고 아무튼 상당히 성분은 좋은 것 같아요. 거기 운지버섯. 그러니까 운지버섯은 뭐 많이 있어요. 근데 가능하면 야생버섯이 제일 좋아요. H닭은 아까 따로 말씀드린 게 있어서 넘어갈게요. 전이를 억제해줘야 된다. 당연히. NF-kappa B가 다 연관이 돼 있죠. 그 다음에 NF-kappa B가 M2를 M1으로 M1을 M2로 전환시키죠. 그죠? 거꾸로네. M1을. MT1을 MT2로. 왜냐하면 MT1은 암세포를 발현시키는 유전자 잠수세고 MT2는 정상세포를 발현시키는 유전자 잠수세잖아요. 이걸 바꾸는 게 NF-kappaB다. TNF-알파와 동시에 같이 협력해서 TNF-알파를 억제를 해줘야 된다. 그게 뭐냐? 비타인, 구기자, 우슬이다. 구기자는 뭐 여러 가지 역할을 하잖아요. 간을 보호하는데도 아주 효과가 좋죠. 우슬을 같이 써야 된다. 그다음에 뭐 셈이라고 뭐 이게 아주 널리 알려진 용어예요. 단백질 S-아데노실 메티오닌, S-아데노실 메티오닌이 윈트, 옥토포, NF-kappa B, 폴리아민 암주기 세포를 활성화시키는 물질들이에요. 모두 메틸화한다. 모두 잠근다. 예, 그래서 셈을 활성화시키고 도와줘야 되는데 셈을 도와주는 약이 있어요. 잘 안. 쌤이 선생님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 이제 아줌마 개그라고 이름을 붙여드릴게요. 아니, 왜 이렇게 창피하세요? 그런데 약이 잘 안 돼요, 약이야. 왜 안 되냐? 예, 안 되죠. 안 됩니다. 잘. 그 다음에 윈터는 베타카티닌하고 항상 같이 작동을 하죠. 자기 지난번에 자기하고 자기 제가 성분 말씀 안 드렸는데 젤소린이더라고요. 젤소린. 예. 그다음에 노달하고 셀포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리 히포가 제대로 역할을 해도 노달 셀포가 발현되면 잘 안 된다. 노달 셀포는 진짜 악성암에서 발현된다. 여기서 실패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악성암이고 엄청 커지고 막 약도 안 되고 통증 엄청 심하고. 노달 셀포를 억제하는 게 노달 발효용삼, 셀포는 에피제닌. 그중에서 박영선 건백이 최고 좋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라스는 또 어떻게 해? 라스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히포로 활성화하면 된다. 예, 외우려고 하면 머리 터집니다. 외우지 마시고 대신에 반드시 정리는 해놓으세요. 정리를. 그러니까 많은 정보가 흘러요. 그렇지만은 이렇게 논문이나 교과서나 이런 데서 확인된 정보가 아닌 게 대부분이에요. 대부분이 그래요. 그러니까 자꾸 실패하는 거예요. 실패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얍, 히포, NF-kappa 했는데 이 세 가지가 물론 제가 이 세 가지로 그냥 구분한 거예요. 이것이 모든 암치료의 기본입니다. 모든 암치료의 기본입니다. 이것을 저는 모든 사람이 다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이걸로 방학을 하고 한 달 있다가 이제 좀 더 재밌고 유익한 내용으로 준비해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그, 그, 사실 그 메테기를 채우기 위해서 암 환자들이 사실 녹즙을 많이 먹잖아요, 선생님. 네. 근데 그 녹즙은 이제 몸을 차게 하는 성질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이제 그래서 이제 저희는 지금 안 먹는데 그 녹황색 채소를 어느 정도를 먹어야 이게 충분히 먹었다 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기준을 좀 알려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음, 뭐 책에는 뭐 몇 리터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걸 약간 뭐 데치듯이 해가지고 몇 리터 이렇게 나오는데 항상 우리 음량을 생각해야 돼요. 좋은 점이 있으면 반드시 나쁜 점이 있어요. 반드시.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먹는 건 그거거든요. 안 먹어도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먹어서 몸이 조금 무리가 간다 하더라도 치료를 위해서 먹는 거다. 이런 개념이잖아요. 녹황색 채소를 즙으로 해서 먹는다면은 그러면은 어, 몸이 일단은 스스로 잘 견뎌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해독도 할 수 있고. 우리가 생각할 때 녹황색 채소 먹으면 독이 하나도 없을 것 같죠? 독이 엄청 많아요. 모든 식물, 동물엔 독이 엄청 많아요. 왜 그러냐면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사람이 개를 확 물면은 개가 사람 독 때문에 죽는다고.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사람 입 속에 있는 독 때문에, 입에서 나온 독 때문에, 예, 상처를, 뭐, 저는 직접 경험해 본 건 아니지만은 모든 동물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많이 먹는 것은 되게 좀 위험하죠. 안 좋죠. 저는 어떻게 하냐면은 그것을 가능하면 제 몸으로 느끼려고 하고 몸으로 느낌이 없다 하더라도 몸에서 잘 받는 정도 대신에 꾸준히 먹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꾸준히. 어, 식물이 갖고 있는 독소도 몸이 잘 처리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따지면은 모든 개인에게 동일한 정량은 있을 수가 없어요.
모든 약이 마찬가지죠. 그래서 항상 한방은 원래 가감을 하게 돼 있어요. 한번 처방을 해서 먹고 나면은 그 상태를 봐가지고 한의사 선생님들이 면담해서 뭔가를 줄이고 뭔가를 이렇게. 그러니까 왜냐하면 몸이 항상 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독황색 채소를 그냥 매일 쌈싸 먹는 정도? 그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국 끓일 때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반찬 뭐 이렇게 나물 같은 거. 네, 너무 그렇죠. 그리고 음식 중에서는 스님 바닷가에 계시니까 사실은 바다 생선이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은 어, 며칠이에요? 생선, 아, 그러니까 메틸화 음, 하는데 네, 메틸화하고도 연관은 있죠. 왜 그러냐면은 우리 육지 동물 같은 경우는 그 동물의 세포 속에서 만드는 약 중에서 상처를 치료하고 거기에 반응하는 약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모든 육지 동물은 항상 세포 손상이 일어나요. 상처도 일어나고 바깥에도. 근데 물속에 사는 생명체들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세포 손상이 일어났을 때 발현되는 단백질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암 환자한테는 생선이 그 육지 동물보다는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그 선생님 그 저희 대표적목이나 대표적목이나 똑같나요? 어차피 우리가 세포 먹는 거거든요. 네. 세포. 그걸 먹으면 그것이 피 속으로 뭐 세포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 세포가 다 분해돼 가지고 들어가는 거라서 똑같은데 반드시 회로 드실 때에는 기생충 약을 정기적으로 드셔주시는 게 중요하죠. 눈에 안 보이잖아요. 기생충 원래 눈에 안 보여요. 우리 가끔 모낭충 검사하러 가보시면 이렇게 확대되면 모낭충이 있어요. 세상에. 원용액을 이렇게 매일 뿌리면은 이 모낭충이 없어지더라고요, 실제로.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 얼굴에는 모낭충이 살고 있어요. 이 미생물 항상 같이 사는 거예요. 저희가 저 선생님 맨 처음에 저한테 해독 주스 뭐 브로콜리 그다음에 뭐지 양배추 토마토 뭐였잖아 뭐니 하여튼 뭐 한 네다섯 가지 이렇게 해서 해독 주스 해서 먹으라고 하셨잖아요 선생님. 저는 사실 그걸 오전에 한 번만 먹는데 그거를 그러니까는 뭐랄까 선생님 매번 뭐 쌈 싸 먹는 정도 하는데 그걸 저는 하루에 막 한 끼 두 끼 정도 이렇게 먹거든요. 선생님, 쌈 쌀 때 음, 밑에 상치가 하나 들어가죠. 그쵸, 그 다음에 깻잎이 하나 들어가죠. 그쵸. 쑥갓 들어가죠. 숟가 들어가죠. 그 다음에 뭐 고기 한 점, 밥, 그 다음에 그게 된장, 그 다음에 고추, 그 다음에 또 뭐가 들어가요? 나는 양파. 양파. 양이 작은 양이 아니에요. 근데 여름에는 그렇게 먹을 수 있지만 뭐 겨울 그러니까 가을부터는 이렇게 먹기가 어렵잖아요. 그렇게 네. 그럴 때는 더 어떤 식으로 보충을 해주면 좋을까요? 메틸기는 이제 녹황색 채소에만 있는 게 아니고 음, 효모에도 참 많아요. 효모에도. 효모 가지고도 충분히 보충이 됩니다. 효모를 하루에 두 스푼 아니면 효모가 원래 효모의 유전인자하고 사람의 유전인자하고 굉장히 유사해요. 어, 95%가 동일합니다. 그런데 효모가 왜 좋냐 하면 효모는 어떤 환경에 사냐면 저산수 상태에 살아요. 그 다음에 발효되는 상태에서 발생되는 독소를 다 해결하는 약들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웬만해서는 이게 DNA가 분해가 안 되죠. 특히 뇌질환에는 굉장히 효모가 필수적이라고 합니다. 효모가 뭔가요? 저희가 먹는 것 중에. 효모요? 네. 선생님은 효모를 조금 조심해서 드셔야 돼요. 효모가 유릭엑시드 만들거든요. 요산.
아, 근데 원래 요산이 혹시 요산이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사람마다 달라요. 요산이 없으면 큰일 납니다. 요산이 굉장히 나쁜 게 아니고 좋은 거죠. 예, 우리 몸이 만드는 항산화제예요. 아주 강력한 항산화제예요. 그래서 요산 수치가 떨어지면은 아주 안 좋아요. 특히 매암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 그러니까 만일에 요산이 간에서 만드는데 그게 이제 신장에서 배출하는 기능이 좀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예, 이제 통풍이 올 가능성이 많죠. 근데 고목이 참 잘 듣는다 그러죠. 고목. 그래서 이게 아마 뭐야? 통풍에 어떤 뭐 특별한 위험성이 없으면은 예. 요산은 왜 만들어지냐면 주로 과일, 를 먹으라고? 그럼 과당, 그렇게 나지. 과당, 과당. 효소를 요새 백진우 그리고 선생님은 드시더라도 통풍이 있기 때문에 잘 조절해서 드셔야 돼요. 저는 지금 안 먹고 있는 거죠? 네네네. 근데 원래 유산 통풍이 있으면 암 잘 안 걸린다고 하던데. 네, 그러게요. 그래서 잘 낫는지도 모르겠어요. 아, 혹시 선생님 술 많이 드셨어요? 왕창 먹었죠? 그래서 대신에 끊었잖아요, 지금. 네. 활성산 퍼. 여기까지. 음. 부부가 같이 들으니까 좋네요. 거짓말을 못하네. 아주 적나라하네요. 예, 좋으세요? 예, 보기 좋습니다. 듣기 좋고요. 예, 피곤하실 텐데 오늘 이 정도 할까요? 네, 선생님. 예, 감사합니다. 방학하더라도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네, 네, 다시 연락드릴게요. 정말 고생 감사합니다. 많으셨어요,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네, 수고하셨어요. 네. 그지? 이렇게 갔다 올까? 아, 네.